자유태동과 개화 그리고 항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한 6시간, 9시간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빨리 압축을 좀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PPT 한도 좀 힘들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자, 역사는 무엇인가? 전에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시간을 축으로 하는 삶의 궤적에 관한 이해다. 이게 역사다. 그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 했더라? 그 다음에 10시 반쯤에 뭘 했지? 이 궤적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고 1950년 6월 25일 날은 무슨 일이 벌어졌지? 그 역사의 궤적이죠. 이때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역사의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갖고 계셔야 돼요. 기억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기억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역사의식이란 뭐냐? 단순히 연도 줄줄줄 외우고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고 이윤박체 전노 김김 노이박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성들 쭉 나열한 거예요. 이런 거 외운다고 해서 이게 역사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더라?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더라? 이 왜라는 단어는 분석력을 끌어내는 도구예요. 왜 저렇지? 과연 그럴까? 의문을 던져가면서 여러분의 명확한 기억과 함께 머리를 계속 굴려야 돼요. 기억력에 대해서 과거에는 참 많은 분들이 열등의식을 가졌어요. 조선왕조 500년 자체가 과거제 암기력 테스트의 고장이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우리 대한민국도 한동안은 이 기억력의 카테고리에서만 머물렀어요. 그죠? 그러나 근대 학문으로 이제 입증되는 자연과학이나 서양의 모든 학문들은 날카로운 분석력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젊은 사람들을 보고 얘가 앞으로 학문을 하는 자질이 있다, 싹수가 있다 없다를 보실 때는 기억력만 보시면 안 돼요. 기억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서양 학문의 산물이 사실 과학이잖아요. 과학. 그걸 사이언스를 일본인들이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과학. 과자가 무슨 과자예요? 나눌 과자예요. 나누는 학문이에요. 왜? 디바이드, 나누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립해 놓는 거예요. 조립 순서를 바꾸니까 다른 모양이 되더라. 새로운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었어요. 그게 인류 문명의 출발이에요. 자,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암기력에 너무 이제는 쥐내지 말자. 왜?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안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머리 좋은 암기 기계가 있어요. 그죠? 궁금하면 열어보시면 돼요. 확인할 때도 열어보셔야 돼요. 그때 언제 했더라? 한번 보시면 돼요. 대신에 머릿속에서는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인생에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때 인간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 거다. 예컨대 1961년 5월 16일 아침에 남산 제2한강교 앞에서 헌병 바리케이트 앞에 섰던 그 박정희는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을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인생을 살아봤으니까요. 저기 젊은 학생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아직 어리면 그게 잘 안 와닿아요. 그죠? 근데 조금 살다 보면 왜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으나 하는 걸 인간적으로 요모조모 볼 수 있죠. 그런 거. 그렇게 간다면
어떤 걸 가질 수 있냐, 명확한 인식론을 여러분들은 채워갈 수 있어요.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짚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역사는 오늘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 공부하러 이 늦은 밤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역사인이에요. 공부하는 역사학도예요. 역사학자, 여기 이준 선생님 앉아 계시잖아요. 역사학자. 역사라는 학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그걸로 사실은 직업이 된 거죠. 그죠? 역사가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대중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로서 사실은 자기 직업이 됐거든요. 선생님은 학자로서의 직업이고 역사가는 역사로서의 직업이에요. 헷갈리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역사라는 단어를 철학으로 바꿔보세요. 철학으로 바꿔보세요. 철학자, 철학가, 철학인. 사주팔자 이렇게 써붙인 간판에 철학 써있죠. 그죠? 그죠? 철학가예요. 집가자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철인, 플라톤의 철인, 뭐예요? 몸에 밴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천 선생님도 역사인이죠. 평생을 역사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역사인이에요. 사실. 같이 저하고 같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가시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대중들을 위해서 진실을 판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대중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어떤 사건이건 자세히 안 들여다보고, 그죠? 과거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 없고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역사인의 역할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떤 게 옳을까? 이때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예컨대 사회주의로 가자. 과거 그랬잖아요. 그죠? 또 자유민주주의로 가자.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를 때 그때 역사인들이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나서서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린 아이한테도 학교에는 학생들한테도 저게 왜 잘못된 거고 과거 역사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시대, 특히 이 공간에 모인 저나 여러분이 겪어나가는 2019년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한국인의 역사인의 사명이 뭐냐? 조선시대의 편향된 시대착오적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고해 주시면서 가야 돼요. 포인트는? 네? 포인트. 이건 뭐예요? 포인트. 아, 포인트구나. 이 조선시대에 편향된 시대착오적 평가. 지금 우리는 과도하게 조선에 경도돼 있어요. 헌법 조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의 국가. 했을 때 유구한 역사는 사람들이 다 조선만 기억해요. 그 이전에 고려와 통일신라와 삼국시대 거기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조선은 문의 국가예요. 문을 숭상했어요. 예의를 숭상하고 숭례문 있잖아요. 네. 홍문관이 있어요. 오직 문이에요. 문에 과도하게 치우치면서 무를 천시했죠. 그런 시대는 이전 시대에 없었어요. 무를 아주 천시하고 산업공상으로 해서 공업과 상업의 장인의 예술인의 지위는 완전히 하락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목을 끌고 리드해 나가는 영역 중에는 한류이 있어요.
스포츠 있어요. 그죠? 또 월남전의 파병에서 미군도 악소리날 만큼 놀랍게 용맹을 떨쳤던 한국군도 있어요. 그 저력이 조선시대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조선시대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송중국이 오늘날 유럽에서 저렇게 축구를 잘한다? 저게 조선시대의 DNA 갖고 저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실은 조선시대라면 저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천민이죠. 왜? 절대 인정 안 하죠. 그러나 그 조선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면 사실은 그 당시에도 세계 1流급의 우리 조상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중앙점 뚝 때려부시고 나서 저기는 근대가 사라지고 조선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1000년 앞으로 가면 서기 3100년쯤 되면 이 광화문 지역이 완전히 지질학적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이제 고고학자가 와서 100년 전인 2019년에 광화문 지역을 발굴해 보면 뭐가 나올까요? 태극기. 어? 태극기 나오겠다. 네. 태극기 나오겠다. 인정.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 나와. 세종대왕 동상 나와. 광화문 나와. 그리고 그 100년 전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게 돈인데 지폐를 보니까 이건 전부 다 성균관 동창생들만 있어. 그러면 2019년에 대한민국의 요리 광화문을 보면 이건 조선이죠. 대한민국의 흔적이 없잖아요. 국가를 세웠으면 그 세운 사람을 기리는 뭔가 조형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100년 뒤가 되면 이주성 선생님 같은 역사학자들끼리 싸움을 할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이 있었다 하는 사람과 아니다 전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잡론을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자, 그런 점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각성을 해야 되는 끊임없이 우리 역사인들은 변해가야 돼요. 오늘 성장하고 내일 또 성장하고 성공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들에게 어떤 것도 좀 해야 된다 하는 과제를 던져줘야 돼요.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 위대한 분이죠. 근데 위대하다고 추앙만 하지 마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다가 못한 걸 과제를 찾아셔야 돼요. 찾아서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지금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이른바 자유한국당 저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다가 못한 거, 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그거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과제를 찾아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못한 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당 못 만들었어. 당 조직 만드는데 사실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냥 자유당 만들어가지고 가면 되겠지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은 좌익들, 공산주의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레닌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냈잖아요. 1848년 마르크스에 의한 공산당 선언이 나온 이후부터 유럽은 이런 모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소비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과 조합끼리 연계해서 모임을 갖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스트라이크 시위를 일으키고 그 시위 주동자가 시위 진압 책임자하고 맞짱 붙어서 한 명이 죽으면 또는 다치면 그거 가지고 또 걸기해가지고 때려 엎고 그게 저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910년 이후가 되면
한반도에서도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스며들어왔어요. 제가 보고 있는 지금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영동지역 농민운동연구. 시대는 1920년부터 1945년까지예요. 1921년 되면 삼척군, 강릉군, 거기에 노동조합, 그리고 조합장 아무개, 총무 누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본 경찰이 쓴 보고서가 있어요. 어떤 보고서냐? 공작 시도. 그때부터 이미 다 지하 공작 다 하고 있었어. 도처에서. 그런 사람들이 해방됐을 때 남로당으로 건국준비위원회로 확 모였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당 조직을 만드는 훈련이나 교육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듯이 정당을 만들어 놓고 당원 모이세요 하면은 지금 한국당 같은데 그러잖아요. 다 모이는데 다 저마다의 비즈니스 생각으로 오는 거죠. 그죠? 명함 들고 와서 명함 나눠주고, 그죠? 서로 연락처 받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게 만들까? 이 생각하면서 오잖아요. 정치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아니요. 좌익들은 안 그래요. 이념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런 거예요. 이념은 그 사익을 넘어서게 만들거든요. 그게 좋은 이념이건 나쁜 이념이건. 문제는 그런 이념이 없는 집단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나중에 오합지졸이 돼요. 그죠? 그 오합지졸들이 상대방이 잘못하면 어부지리로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이명박도 그랬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그죠? 어부지리로 잡은 거예요. 자기 내부에 단단한 조직력을 가지고 권력을 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당하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역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걸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지향해야 되나? 인간답게 사는 길을 위한 투쟁의 거점들. 이게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자유와 공존의 가치를 우리는 지향점으로 찾아야 돼요. 제가 밑에 존재와 향유 그리고 소유와 투쟁 같지 않다 그러고 존재와 향유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소유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분배와 투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싸움입니다. 소유로 생각한다는 건 모든 건 물질적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피복하는 거예요. 유물론의 함정이 저런 거예요. 그런데 존재로 생각을 하면 평등해져요. 존재로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평등하잖아요. 불교인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신에 존재 속에서는 창조할 수 있어요. 창조하면 창조된 건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향유예요. 조용필이 마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즐겨요.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 쪽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셔야 돼요. 어떤 인식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갖추셔야 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말로는 쉬운데 어떻게? 자기 객관화라는 게 있어요. 참 더럽게 못생겼다. 그러나 이런 거는 참 그래도 잘 해왔다. 근데 여기에 이런 버릇이 남아있고 이런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아주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자기 객관화라고 해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로 객관화시켜 보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애정을 갖고 있으면, 사회에 애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떼놓고 못 보잖아요.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인데,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그러다 보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저 학생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절반은 살아왔고 앞으로 한 절반 남았잖아요. 자, 이제는 절반 남았다는 생각에서 이 우주 전체의 입장에서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요 손가락을, 요 틈을 1cm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이렇게. 선생님, 네, 1cm. 엄지손가락 끝부분에 태양이고요. 집게 손가락 끝부분에 있는 곳이 지구예요. 오케이? 1cm예요. 이렇게 줄이면, 태양과 지구를 이렇게 줄이면, 태양 말고 또 다른 태양이 가까이 있는 곳이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항성인데요. 여기서부터 7km 떨어져 있어요. 태양과 지구가 요만한데 이 태양에서 또 다른 태양이 어디 있냐면 한 7km 걸어가면 거기 있어. 프록시마 켄타우리. 그 태양계에 많은 행성들이 도는데 그 행성 속에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 7km. 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의 은하계, 여러분 은하수 어릴 때 봤잖아요. 그죠? 그 은하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의 지름은 길이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됐을 때 지구를 3바퀴 도는 432, 12만 킬로미터. 응. 자, 지구와 태양이 요만할 때 또 다른 태양은 7km 떨어져 있다. 이 속에서 역사적인 주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냉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달에서 지구의 과거사를 쭉 훑어보면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참 희한한 동물이구나 하는 거 보실 거예요. 인간끼리의 희비극이 막 벌어지는 것들은 역사가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 떼놓고 보면 모든 게 다 희극이에요. 그죠?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목숨도 잃고 하지만 그걸 수백 년의 역사 무대 위에 다 던져놓고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런 인식의 거리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진실의 역사를 탐구하고 공부하며 전파하는 역사 운동가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발끈을 단단히 묶으셔야 돼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역사 개혁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진짜 옛날 같으면 이런 표지만 만들어도 붙잡혀가는데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새로운 역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역사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바꾸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첨단의 가장 새로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다? 청춘이다. 네.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냐? 이거죠. 역사에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에서 조직이 나와요. 역사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역사가 부실해지면 사상도 부실해져요. 그리고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공통의 역사가 있으면 그 공통의 역사를 같이 기억하면서 모인단 말이에요. 매년 한두 번씩 집안의 연례 행사로 뭐 차례를 모시든 제사를 하든
또는 어떤 기념일이건 가족들이 다 모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모여서 함께, 아까 소유의 측면에서는 함께 먹고 마시고 헤어지는 그게 아니고 실제는 같이 기억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 기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화평 씨가 전에 사상의 빈곤이라는 책을, 좋은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서 한 2시간 난상 토론을 해버렸어요. 98% 인정하는데 2% 인정 못하겠습니다. 왜? 사상의 빈곤이 나온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역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사상이 빈곤한 겁니다. 결국 이제 그분이, 그 부분은 이제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인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실은 날림이었다. 새로 파헤쳐서 역사를 다시 단단히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거죠. 이용훈 교수님 같은 분이 그 일에 많이 앞장 쓰셨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의 생각을 바꾸죠. 역사가의 힘이 대중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용훈 선생님 같은 분이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과연 위대한 성군이냐? 아니다. 조선 백성 전체의 거의 나중에는 40% 이상 종 노비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냐. 그 사람들 처음 듣는 얘기, 깜짝 놀라는 사람들 많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건국 과정이 워낙 부실했다. 맞아요. 기껏 석 달 만에 만들었죠. 뚜타닥. 그 뚜껑 열어보면 그 내부에 재헌헌법도 순 엉터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헌법의 날 특집 해가지고 매스컴 다루는 거 보면 그 유진호 선생이나 그 당시에 재헌헌법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좋은 말만 다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놓고 딱 제가 보니까 재헌헌법은 자유주의의 헌법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참여한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경험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총독부 시절에 고시공부에서 법관이 되거나 또는 관리가 되거나 또는 법학 전공 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고 자유주의에 입각한 세상을 나름대로 경험했던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헌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나올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난 이승만의 한 번도 경험을 못했죠. 그렇죠? 아, 총독부 관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었고 그게 우리의 뭐랄까요? 응어리였을 거예요. 딜레마였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느 한쪽을 적으로 몰고 친일파 나쁜 놈하고 처단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절차와 코스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바르게 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못했었는데.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뭘 해야 되느냐? 국민 모두에게 대한민국의 공통된 기억을 다시 모아서 전해줘야 돼요. MIU라는 단어가 있어요. Man in Uniform. 제복을 입은 사람. 선진국은 어떤 나라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나라예요. 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국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재난 사건, 전쟁, 테러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위험 현장으로 달려가요.
평복을 입은 일반인들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폭파가 벌어지거나 또는 테러리스트가 기관총을 난사하면 도망가요. 그런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거꾸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희생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자청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공동체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훌륭한 분들이 아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오늘 후세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 목숨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 하는 사람들. 그 MIU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어디서 나오냐?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역사가 있을까요? 대통령 기념관을 2013년도에 제가 전국을 한번 쫙 돌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사실 기념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저기 상암동에 뭐 딸랑 하나죠. 근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해놨는데 그러면서 윤보선, 김영삼, 김대중 이 세 분 그리고 김대중 생각까지 갔어요. 가면서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이분들의 기념관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민주화 투쟁을 한다. 그러면서 민주화 투사로서 대통령이 됐다. 고로 대한민국은 독재의 나라예요. 아주 몹쓸 나라예요. 인권을 탄압하고 정보기관을 통해서 테러를 하던 그런 나라에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 뭐야?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진짜 나쁜 나라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기념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 4.3 평화기념관 한번 가보세요. 완전히 거기는 대한민국 없죠. 근데 거기에 1년 예산 50억씩 국가가 꼬박꼬박 지원해 주잖아요. 정신 나갔잖아요. 왜? 역사의식이 없었어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GDP 3만 불이 가더라도요. 속은 속빈 감정이에요. 이 나라를 여러분들이 김일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남쪽에 소득은 북한 인민들보다 한 20배 많은데 하는 행태나 짓거리는 아무것도 없다. 사상이 없어. 역사 인식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공작원들 이래갖고 살살 공작하고 그죠? 한 쿠션 2번 먹여서 언론에다가 가짜뉴스 퍼뜨리고 하면은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나라예요.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된 원인은 어딨나? 선생님 죄송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책임을 느끼십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얼마 지나서 이인호 선생님께서 이제 기고를 하셨는데 역사학자들은 죽어마땅하다는 표현을 쓰였어요. 저는 그 표현이 가슴 절절하게 와요. 여러분이 역사학자라고 생각하고 역사학자가 그 시대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런 이 지경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그 표현이 맞죠. 이제 우리가 새로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하고 정말 오랫동안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자 그러면 다른 날을 잡아서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같이 나누고 같이 한탄하고 같이 기뻐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뛰어넘어서 아까 제가 칼럼 2개에서 이제 설명한 것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핵심으로 잡겠습니다. 그 개화기와 항일기를 거치면서 우리 선조들의 생각 갈래는 대략 5가지로 나눠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왕조 지배층의 양반 정신의 길이 있어요. 5가지 갈래길이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분들은 조선시대의 양반이었어요. 조선시대 양반도 이 중앙에 있는 분들은 국반이에요. 그리고 마을, 시골 마을에서 양반 행세하는 사람은 향반이에요. 감히 향반이 국반할 때는 깜짝 못하죠. 마치 구의원이 국회의원한테 깝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선 왕조를 살았을 때는 왕조 시스템 자체가 국가에서부터 노비를 대주잖아요. 노비가 자기 자산이에요. 자기 집안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성리학 자체가 국가관이 없어요. 성리학 자체가 핵심이 수직적인 사고예요. 군사부의 일체. 그 다음에 산업공상 체계로서 장유유서를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 많은 분 모셔야 되고 밑에 있고 그러면 먹고 살아요. 오직 그 생존의 틀에 다 꽂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관료가 돼도 관료가 된다는 것은 자기 집안,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요. 과거에 합격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국가의 영광이 아니에요. 국가의 개념이 없어요. 그 없는 상태가 500년 지속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분들은 1910년 7월 27일 원래 25일이었죠. 일제에게 국가를 완전히 다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 관료 대신들이 일본인 관료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그 날을 이틀만 더 연기해달라. 왜? 내일 모레가 사실은 대한제국 한생 7주년 기념식이 있는데 그 연회 다 준비했으니까 연회 마치고 나서 우리 국가 넘겨줄게. 이걸 본 중국인 그 기자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였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국가라는 개념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일제가 들어왔을 때는 골치 아프대요. 뭐 골치 아프냐? 일단 평등주의로서 계급을 철폐해버렸어요. 노비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양반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일본이 원수죠. 다른 게 원수가 아니에요. 가난해져서 원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조정 500년 소중화의 맥을 회복할 성인의 출현을 고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가 어디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현인이 있어서 한번 휘어잡아가지고 그 일제를 다 물러치게 하고 다시금 우리 선조의 영광스러운 왕조를 다시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그게 바로 정도교 사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광복 있잖아요. 광복. 해방이 되는데 광복이래요. 해방이 됐다는 건 일제가 망했다는 거지 일제 대신에 미 군종이 들어왔어요. 북한은 소련 군종이 들어왔어요. 그죠? 피지배인 상태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광복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복고. 복자가 다시 복자예요. 돌아갈 복자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영광스러운 복귀야. 어디로? 조선으로. 그 내면의 의식은 일제시대 내내 갖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다시 조선시대가 도래해서 자기들이 과거 양반의 그 아름다운 권리, 문화, 그 모든 것을 다시 향유하기를. 이런 분들은 근대 문명 자체를 혐오했어요. 네. 경망스럽다. 감히 어떻게
이분들은 특히 그 성리학 질서에 의하면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아주 반대하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유인석 선생 같은 분이 결사 반대했죠. 여자는 요물이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인데 어떻게 여자들에게 계집에게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시켜?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총독부가 토지 수용해서 신작물을 닦고 철도하면은 도대체 저 철도 지나가고 먼지만 펄펄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 경망스럽게 움직이게 만들고 아름다운 미풍양속 다 망가지고 내 고장 혈맥을 끊고 지맥 다 끊어버리고 저 나쁜 놈들 이거예요. 이분들에게 해방 이후는 더 심한 난세죠. 네. 광복인 줄 알았는데 이건 말도 안 통하는 양코백일이 들어왔거든요. 이들에게 아저씨 조금만 이분들은 그래서 겉으로는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마을마다 가보면요 아직도 향교, 서원, 영당 해가지고 끼리끼리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저 고향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제실 아세요? 제실 제사지는 그죠? 있죠, 그죠? 그런 데서 자기들 가문 모이고 그러면서 간 거예요. 자, 이런 한 무리가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또 두 번째, 전통 문화의 변이로서 민족주의의 길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아주 감을 크게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또는 건방지게 민족주의라는 단어의 멱살을 딱 잡아보셔야 돼요. 너 누구냐? 왜? 민족이라는 개념은 1907년에 이 한반도에 처음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 이전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경국대전에 민족이라는 단어 쳐보세요. 안 나와요. 서양의 네이션을 일본이 번역했고 그것이 1907년 무렵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독립신문에도 나오고 또 최남선에 의해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문장이 나오죠. 근데 저것이 급격하게 우리의 정서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됐어요. 왜? 그 당시 일제라는 거대한 세력이 등장했을 때 그 세력에 맞서는 우리 울타리를 만들어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등장한 단어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됐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아요. 감정적으로 민족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리안 민족주의, 히틀러가 한 거예요. 일본의 황국의 황민주의, 일본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우파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예. 어쨌든 그런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단군의 자손. 여기에 지금도 우리는 저기에는 다 동의하잖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동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거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연결체일 뿐이지 실체는 아니란 말이죠. 요새는 이제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오토바이 배달하는 애들도 그걸 달고 다니는데 우리 그냥 이제는 가볍게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박정희 시대 70년대에 배달의 민족으로 오토바이 배달하는 놈이 달고 다녔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가끔씩 긍정적으로도 작용하고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거지만 역사는 한 100년 됐다는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정통적인 양반들의 생각하는 무리 그리고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민족주의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럼 또 하나가 뭐냐? 대다수 지식인들이 걸렸던 공산주의자의 길이에요. 아까 처음 책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848년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발표하고 공산당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60년 뒤에 레닌이 러시아를 통일시켜버렸잖아요. 그 자체가 유럽 전역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아니고 지식인들, 특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야, 확실히 어떻게 하면 저렇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레닌은 홍보 전략을 잘 써가지고 외부와 차단시킨 상태에서 프로파간다로 소련의 미래를 서구에다가 막 던지니까 서구 지식인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 이 서구에 내놓으라는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에 빠져 있을 때 불과 6년 만에 논문처럼 아주 간략한 논문처럼 해서 공산당의 당 부당 해가지고 논설을 쓴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 논설은 거기에 지적하는 5가지 제목은 지금도 명언이에요. 공산주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어. 미국인도 몰랐는데 어쨌든 공산당은 그때 활개를 쳤어. 그 활개를 칠 때 이 한반도에 있던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던 집안들의 자제들은 유학을 가잖아요. 그럼 노출되는 사상들이 대개가 다 저런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지하조직 만드는 법, 선전선동하는 법, 비타협 전술 전략을 짜는 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밀양에서 나온 저 김원봉 같은 양반은 상해로 가가지고 레닌주의 정치학교 해갖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 만들어서 거기서 무장투쟁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런 갈래들이 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20년대 초만 돼도 우리 사회에 이 한반도 안에 일본인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밑에 공장 있으면 그 노동자들 밑에서 조직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일본 경찰들이 따라 붙고 거기에 일본 경찰에 들어가 있는 조선인 형사들이 특고가 돼가지고 고등계 형사가 돼서 불러다가 말 잘 통하니까 자기 동족이니까 불러다가 고문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곧 애국이고 그것이 독립운동이고 뭐 하면서 막 서로 뒤척뒤척한 거죠. 근데 이 공산주의의 길이 끊어진 게 아니고 오늘날 한반도 북쪽 지역을 장악했고 지금 남쪽도 지금 물들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굉장히 뿌리가 깊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절대 다수 보통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국 신민의 길을 걸었어요. 예컨대 1917년에 태어난 박정희. 일제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그 체제 하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면 지금 보면 이게 친일파처럼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큰 칼 차고 싶어서 만주 공관학교 들어가고 그러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프랑스가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밟혔잖아요. 그죠? 4년간. 그리고 다시 회복됐을 때 드골 정부는 그 당시에 부역했던 자들을 골라내고 엄중 처벌했어요. 그죠? 10,000명 이상 처벌했어요. 두부 모자라지 딱 했어요. 그리고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도 친일파를 그렇게 처단하고 숙청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죠, 사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반박을 해줬어야 돼요. 왜? 1940년부터 45년 사이에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서 짓밟혔을 때는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도친개친 같은 문화권이었어요. 같이 산업혁명의 세례를 받았고, 같이 과학기술이고, 뭐 자동차고 뭐고, 같이 성장해 가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성장해 가는 가운데, 군사적으로, 이념적으로 밟히고 저항한 거예요.
그리고 4년이에요. 그 4년 동안 드골 행정부에 한 20만이 밖에 나가가지고 저항하고 내부의 레지스탕스가 또 한 20만이 서로 분파가 다른 데서도 충질하고 싸우고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에서 이념이 달라갖고 밟힌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전 근대의 사회였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근 100년 이상 앞선 근대의 동아시아 유일의 집단이었어요. 쟤네들은 한국을 독일이 프랑스 밟듯이 한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히 사상부터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듯이 가는 거예요. 그게 몇 년? 4년이 아니고 근 40년이죠. 1905년짜리 40년. 그렇죠. 그렇죠. 그건 무슨 의미냐?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으로 우리는 변해요. 케미칼이 변한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변해요. 신장로라는 단어가 저때 들어오잖아요. 그 이전에 조선은 도시 계획 자체가 없었어. 개념이 없었어. 우리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죠?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긍정적인 걸 뽑아내고 우리 자산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40년을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무너졌다? 도로 친일파 숙청하겠다. 과거에 했던 놈들 다 나와. 이건 아니죠. 그걸 말렸어야 돼요. 그리고 그 논리를 개발했어야 돼요. 누가? 역사들이. 우리 못한 거예요. 못하니까 좌익들이 계속 그 논리를 가지고 친일파 숙청 못했다고 대한민국을 북박지는 거죠. 근데 일본인 일제시대의 대다수는 이 길을 걸었다. 이 길을 걸었다. 이 조선왕조에서 조선왕조 망하고 일제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살기 편해요. 이 현상은요, 임진왜란 때도 있었어요. 왜군이 쳐들어오면서 이 조선 땅을 막 짓밟고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세 부르고 나온 거예요. 왜? 관군한테 하도 토고지를 다 당해가지고. 근데 구한말 때는요, 조선이 망하기 직전 구한말 때는 백성들의 상황은 더 피폐했어요. 근데 일본이 들어오더니 민족법 만들었다. 이름 다 내놔. 여러분들 뭐 양반 상론 그거 상관없이 똑같이 평민으로 만들어줄게. 고맙잖아요. 그리고 그 민증을 하나 받고 나니까 민증에 의한 법적인 대우를 해주네. 조선왕조 500년 동안 평민들은 없었잖아요. 줄 서면 배급 주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친일화 돼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저수지도 그때 참 많이 늘어나죠. 관제. 이게 일제가 한국을 조선을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들여다보니까 논도 개간해야 되는데 저수지도 없고 하여튼 저수지 다 만든 거예요. 일본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맞죠? 덕분에 우리도 어느 정도 성장한 것도 인정해야 돼요. 이 모든 걸 다 싸그리 부정하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걔들은 그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전쟁 시대 젊은 세대가 흉량한 한국 시민으로 변하죠. 박정희가. 바로 되는 거예요. 흉량한 한국 시민.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 제 경험입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제가 내 무덤의 침을 뱉어라 박정희 정기의 초고를 취재하고 이제 쓰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살았던 분들을 생존한 분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전국을. 근데 처음에 이제 1997년에 시작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을 만났다가
99년, 2000년 들어오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가 들고 그 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선대를 만나면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과 동기생이었던 분들은 노인이 되셔가지고 되게 앉아 계시다가 저를 맞이하고 하세요. 대구 사범 출신들이고 하니까 대개가 이제 교육자로서 평생을 군에다가 이제 노년을 맞으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가 김대중 정부 시절이어서 이제 다른 취재를 하다가 후세의 권력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일제시대에 성장했던 분들하고 해방 이후에 성장했던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향기가 달라요. 인품이 달라요. 비극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 옛날에 요때 받았던 분들은 부자가 아니어도 단아하게 계셔요. 저를 맞이하고 뭘 하건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주제를 던져도 말에 깊이가 있어요. 근데 후세는 넘어올수록 경박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것처럼 흥기 삐까뻔쩍한데 그래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시절의 교육 제도 모든 게 다 100점이고 이쪽을 쫓아가자가 아니고 이걸 넘어서야 돼. 그죠? 넘어서 우리의 진짜 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비교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정교조에 의해서 뭐 역사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개판하거든요. 대안학교 만드셔야 돼요. 이제는 우파가 대안학교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저씨 네. 여기 아니죠. 5번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자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어떤 양반들의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의 길도 있었고 민족주의자의 길도 있었고 황국식민으로 가는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의 길도 있었어요. 참 드물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근본적 이념인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아는 분, 집단적 전체주의 이념의 위험성을 아주 잘 감빵한 분, 자유에 대한 개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동포들에게 소개한 언론이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지필해서 국민에게 깨우치게 하려고 애를 썼던 분, 그러면서 외교 독립 노선으로 한국인에게 해방과 독립을 가져온 자유주의 독립운동가, 1921년에 중국인의 시체가 담긴 관 속에 숨어서 호놀룰루에서 상해까지 와가지고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됐을 때, 그때 임시정부 안에서는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에 대한 강한 반발을 했죠. 무장투쟁해야 된다. 우리 역사에서 무장투쟁론이 지금도 많이 힘을 얻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유주의 역사인으로서 사실을 찾아내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일제시대에 일본군은 최대 750만 명이에요. 우리 독립군 무장투쟁할 수 있는 부대들, 광복군 싸그리 다 합쳐봐야 700명이 안 넘어요. 무기 만들 재간도 없는데 그 700명 가지고 무장투쟁을 해서 뭘 어쩌겠다고. 파출소를 습격했다?
그게 오늘날 유명한 무장투쟁 독립투사의 행적으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주의 역사인 여러분은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한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 일부가 테러를 했다? 보복 안 하겠어요? 보복하죠. 그 보복은 누가 피해를 봐요? 죄 없는 그 지역에 사는 시민이 보복받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그 보복에 대한 기록은 안 남겨두잖아요. 상해 레닌주의를 세웠던 김원봉은 나중에 국내 잠입해 들어와가지고 파출소 습격하고 폭탄 투척한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일본군들이 다친 것만 싹 고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 보복했을 거예요. 기분 나쁜 놈, 약간 닮았다 하면 비슷한 놈 잡아다가 족치고 말하라고 반쯤 죽여놨겠죠. 그러면 누가 손해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승만은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절대 독립 못한다. 외교로서 강대국을 설득하면 실제로 독립한 사례가 있다. 그게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사르칸이에요. 이승만은 그 모델을 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설득이 안 되죠. 결국 하와이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수호하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향하고 그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국인이 국제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분. 바로 이분이에요. 일제시대를 거쳐온 큰 5갈래의 길 중에 아주 작은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올바른 길. 앞으로 여러분들이 역사교실에 나와보시면 이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듣고 나면 젊은 아이들에게 또 전해주셔야 돼요. 예. 한 사람 한 사람께 주셔야 돼요. 이 우남 선생은 이런 유언을 남기십니다.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아야 하며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요. 1964년, 63년 무렵에 양아들 이인수 박사가 하와이에 가서 이승만 박사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있으면 이 말씀을 수시로 하셨어요. 수시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승만 대통령만이 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다시 찾아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독립운동 거의 40년, 50년 해오셨어요. 근데 이승만의 행적을 추적해보면요. 단 한 번도 이분은 영광스러운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뭘 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은 또 짜그러지고 또 짜그러지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대한민국 세우고 결국 이분은 나중에 불명예스럽게 그죠? 마감하잖아요. 이분의 삶을 다시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 불굴 이런 단어가 좀 떠올라요.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강하게 버티게 했을까? 이분 내면에 있는 신앙의 힘이었을까? 아니면 우리 동포에 대한 애정이었을까? 저는 앞으로도 숙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숙제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로서 역사를 공부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뛸 수 있는 젊은이들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분이 하와이에 그렇게 가셔가지고 자기는 요양하러 갔는데 국내 언론들이 전부 다 망명했다고 도배를 하죠. 그거 못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저 최순실 비슷해요.
그냥 언론이 도배해가지고 완전히 개창 만들어 놓고 나면 권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왜 못 돌아가냐, 이 자세한 설명을 누가 못 해주니까 뭐 여기가 없어 못 돌아가는 줄 알고 매일 밖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고철 같은 거 주워서 부엌에 서랍에 이렇게 모아놔요. 그걸 팔아서 여비를 만들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프란체스카 여사와 마주한 데서 식사를 할 때면 늘 감사기도 드리면서 외우는 기도문이 갈라디아서 5장이죠.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이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좋은 멍에를 맺지 마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이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셔가지고 우리 후세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MIU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도록 그 근원은 어디예요?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고 같이 뭉치시고 그죠? 저희와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이렇게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자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무 역사나 맹신하는 신도가 되지 마시고요. 진실의 역사를 찾고 전파하는 자유의 역사 학소가 됩시다. 함께 자유의 역사를 공부해가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의 같은 역사 학부모입니다. 역사가 사상을 만들고 사상이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훗날 노래 잘 만드는 분들은 이걸로 노래 가사 같은 것도 만드세요. 우리끼리 부르고 다니면 좋을 겁니다. 고맙습니다.